영하 30도의 혹독한 겨울. 한 소년이 척박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남이 아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굶어 죽거나 바다로 나가거나. 30m 롱십 위에서 남자들이 피를 흘리며 훈련합니다. 실수는 곧 죽음입니다. 검과 도끼를 든 베테랑 전사가 신입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생존 시험입니다. 첫 번째 습격.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번뜩입니다. 생존 확률은 50%. 미친 전사 베르세르커가 독버섯을 입에 넣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수백 척의 롱십이 나타납니다. 유럽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랄라에서 만나자 한 전사가 칼을 높이 듭니다. 과연 평범한 농부의 아들은 어떻게 전설이 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이킹 시대의 사회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9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계급 사회였지만 동시에 실력주의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농민의 아들들이 바다로 나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존이었죠. 스칸디나비아의 척박한 토지는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장남이 아닌 차남, 삼남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다는 위험했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이킹이 되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의 군사훈련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먼저 배를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었거든요. 롱십이라고 불리는 바이킹 전함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길이 30m가 넘는 이 배들은 16명에서 32명의 노자비가 필요했어요. 각자의 리듬이 완벽하게 맞아야 했고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팔이 아팠는데 여기에 항해술까지 익혀야 했죠. GPS도 나침반도 없던 시절 별자리와 바람의 방향, 물결의 패턴만으로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죽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훈련이었어요. 검술, 도끼술, 방패 사용법을 모두 익혀야 했는데 이론보다는 실전 위주의 훈련이었습니다. 베테랑 전사들이 신입들을 상대로 실제 무기를 들고 연습했죠. 부상은 일상이었고 죽음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방패벽 전술은 바이킹 전투의 핵심이었는데요. 이걸 제대로 익히려면 최소 몇 년은 걸렸습니다. 옆 사람과의 호흡이 완벽해야 했고 순간의 판단 실수가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방패를 들고 있는 손목의 각도 하나, 발의 위치 하나까지도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쳐도 첫 번째 습격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5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훈련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칼날이 번뜩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훈련받은 전사라도 패닉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이킹들의 심리 전술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 힘만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죠. 예를 들어 새벽 안개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베르세르커라고 불리는 광전사들의 존재는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이들은 전투 전에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극도의 흥분 상태에 들어갔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싸웠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것은 아마도 독버섯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물질이 거의 초인적인 상태로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바이킹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겨울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은 현재보다 훨씬 추웠어요.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시기였거든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몇 달씩 계속되었고 이 시기에는 바다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 동안 바이킹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롱하우스라고 불리는 긴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한 건물에 20명에서 30명이 함께 살았죠. 난방은 중앙에 화덕 하나뿐이었고 연료도 부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겨울에 30명이 한 공간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요.
음식 저장 기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이었어요. 고기는 염장하거나 훈제했고 생선은 발효시켜 보관했습니다. 그 유명한 루테피스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냄새는 끔찍했지만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질병도 큰 문제였습니다.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 작은 상처도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했어요. 바이킹들은 나름의 민간요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상처에 꿀을 바르거나 특정 허브를 사용하는 정도였죠. 그나마 꿀의 항균 효과는 실제로 있었으니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킹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전략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습격전에 반드시 정찰을 보냈고 목표 지역의 방어력, 보물의 위치,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몇 달 전부터 상인으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죠. 이런 치밀한 준비가 그들의 성공률을 높였던 겁니다. 또한 그들의 배는 다른 어떤 민족의 배보다 빨랐습니다. 얕은 물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서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이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공격한 후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게릴라전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바이킹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회에서 명예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비겁한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그들을 더욱 무서운 전사로 만들었던 거죠. 이런 명예의식은 바랄라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전사는 오딘의 궁전인 바랄라로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곳에서 영원히 전투와 잔치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이킹들도 나이가 들면서 변했습니다. 젊을 때는 무모한 용기로 가득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더 신중해졌어요. 특히 가족이 생기면 더욱 그랬죠.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작정 위험한 모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많은 바이킹들이 중년이 되면서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 심지어 북미까지 가서 농장을 일구며 살았어요.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용기였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투 기술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 무기를 들 수 있었고 젊은 전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어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조언은 생사를 가르는 귀중한 자산이었거든요. 바이킹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해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략적 사고, 부하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운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거든요. 특히 폭풍우를 만났을 때 선장의 판단력이 시험받았어요. 잘못된 결정은 전체 승무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직감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기상 예보가 없던 시절,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냄새만으로 날씨를 예측해야 했으니까요. 성공한 바이킹 지휘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모두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의 변화, 적의 움직임, 부하들의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파악했죠.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셋째,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바이킹 사회는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동료애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고 그들의 가족까지 돌봐야 했죠. 전사가 죽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지휘관의 의무였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전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도망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하들보다 앞서서 싸우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하들의 존경과 충성을 이끌어냈던 거죠. 하지만 바이킹의 삶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모한 용기와 신중한 계산이 공존했던 거죠. 이런 균형 감각이 그들을 진정한 전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 많은 바이킹들은 언제 물러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서는 과감히 후퇴했고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현실적 판단력이 그들을 더 오래 살게 했던 거죠. 젊은 전사들이 무모한 용기로 죽어갈 때 베테랑들은 살아남아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동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려 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바이킹 사회에서 지혜로운 노인은 살아있는 보물이었거든요. 결국 바이킹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폭력과 명예, 두려움과 용기, 개인주의와 동료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런 복잡함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전설적인 전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동료애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바이킹 정신이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